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5만 5천여 호의 주택을 추가로 새로 공급하고 주택 관련 행정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대폭 간소화하며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을 누빈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깜짝 참여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국산 무기들의 위용에 많은 시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는데요. 선보인 무기들과 첨단 장비들의 위력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집들은 저렇게 많은데 정작 내가 살 집은 없다. 요즘 2040, 30세대들의 푸념이 여전하죠. 정부가 이런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추석 밥상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올려놨습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네, 추 부총리의 발표 들으셨지만 정부는 먼저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일단 3만 호를 더 늘리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먹는 거, 입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다 해결이 됐다라고 봐요. 얼마나 더 잘 먹냐, 네. 더 잘 입느냐 그 문제만 있을 뿐이지. 하지만 아직도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그 이야기는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원래는 17만 6천 호였는데 네네. 이번에 정부에서 3만 호 이상을 늘려서 합치면 20만 호 이상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 중요한 거는 타이밍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주 시기도 조금 더 땡겨가지고 3, 4년 뒤인 2026년과 2027년까지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20만 호 이상의 공급 물량이 다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챙기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패스트트랙. 네. 뭐 이게 원래는 이제 정치권에서 좀 가면서 좀 안 좋은 뜻으로 변질됐지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신속히 네, 진행한다는 신속 처리죠. 네네.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네. 이 패스트트랙이 여기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2년간이 부동산이 하락세였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깁니다. 뭐 주택 그 착공 이 비율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지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그다음에 착공 이런 거는 지금 서울 같은 데는요 13,000개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60%가 좀 떨어진 상태여서 네. 굉장히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저희가 1기, 2기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비를 하는 모습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당초 민간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공공택지 사업을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서 5,000호를 정부가 더 공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이제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민간 쪽에서의 지금 공급 계획이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지금 금리도 올라가 있고 원자재 난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3만 호, 2만 호, 5천 호 해갖고 전체 5만 5천 호를 더하면서 공급 사이드를 늘리는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쓴 표현이 뭐냐면
순환의 정상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세 번째 민간 물량으로 공공부문으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부문으로 전환해서 정부가 맡아서 좀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빠르게. 예, 이제 민간들이라면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지만 이제 이 정부 쪽 이런 데서 공공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추진력 있게 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이 어울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대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하게 되면 민간은 따질 게 많고 뭐 그렇죠. 금리도 따지고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따지겠지만 정부가 딱 틀어주고 하면 좀 5천 원은 더 빨리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이제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500억 이상의 대단히 다지만 지금 예타를 면제해 준다는 까지 간다면 정부 측에서 끌고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마중물로 해서 이것이 민간의 어떤 공급 대책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신호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 트랙이 원래는 산업계에서 나온 용어로 참 좋은 뜻인데요. 이게 정치권으로 가서 일부 뜻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과의 협의를 무시하고 빠른 그 트랙에 태워가지고 급행 열차를 태운다. 이게 좀 잘못된 뜻인데 이번에 정부가 주택 부분에 도입하기로 한 패스트 트랙. 다시 좋은 의미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패스트 트랙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끝낼 수 있게 열심히 일하자. 정치권에서도 패스트 트랙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건설공사에서는요. 돌관공사라고 해서 우리 이제 선배들 뭐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패스트 트랙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인허가예요. 네. 인허가 절차를 불필요하게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도장 많이 찍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빨리빨리 정부에서 챙겨가지고 인허가가 빨리 될 수 있게끔 한다. 그렇게 되면 사업 속도가 한 4에서 6개월 정도 단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입주식은 거기에 또 탄력을 받아서 1, 2년 정도가 더 앞당겨질 수 있으니까 저거 크죠. 굉장히 그러니까. 큰 네. 효과입니다. 네네. 네. 원래 3기 신도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원래 입주가 완성되는 게 2025년이에요. 근데 이게 2029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시장 안정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왕숙지구, 창릉지구, 교산 대장지구는 9월에 부지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관심이 있는 인천 계양은 12월에 올해 12월 연말에 주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입주는 26년, 28년, 29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태워도 예, 그렇다면은 지금 빠르게 공공 분야 부분들이 그 간극을 메꿔주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간 건설사들을 위한 지원책도 이번에 발표의 관심사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기로 한 건데요. 자, 이렇게 푸는 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이제 빠르게 지금 진행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빠르게 전매 제한들을 완화하면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금 흐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공공주택 같은 데서의 지금 부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빠르게 공공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업 자금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숨통을 틔워줬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여기 조기 1년, 그러니까 2년 정도 걸리는 거를 네. 1년 정도 안으로 이제 이 모든 준비가 된다 그러면 인센티브. 그렇다면은 건축 그 용지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들이 지금 요 대책에 지금 닥쳐 있기 때문에 민간주택 사업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 전매 제한 1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준다는 게 그 관련된 분들에게는 참 큰 그 혜택이죠? 그럼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리면 진짜 숨통을 틔워줬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자금이라는 게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대책들을 보시면 굉장히 공급에 이 방점을 두고서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거는 아주 필연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대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게 주택 인허가 실적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자체 교부금을 좀 인센티브로 차등을 두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요. 3기 신도시 지금 너무 지지분하게 나가는데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진짜 칭찬할 만하면 앞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대책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적당한 지금 얘기들이 대책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민간주택 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자금 조달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증액하여 총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정상 사업장이면은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경기가 이렇게 주저앉은 가장 큰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화인데,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이 PF 사업과 관련해서 정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자금 공급도 지속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주택 사업에 있어서는요, 땅도 중요하고 건설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지금 엄청나게 대단이기 때문에 자기 자금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한데 지금 PF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높게 준다고 해도 돈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PF가 막혀 있으니까 무리한 사업장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업장까지도 지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보증 규모를 15조에서 25조까지 확대를 하고 한도를 PF 대출 한도를 70%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보증 범위 한도를 90에서 100%까지 아마 이게 지금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뭄 속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정부가 PF 보증을 추가해서 이 10조 원을 하게 되고 정책금융 등의 3조 원, 정성화 펀드에 2조 원을 넣는데, 이게 조단이라는 점도 있지만 이런 걸로 신음하는 정상사업장들이 지금 전국에 수백 곳이라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아,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마인드가 풀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부동산이라는 게 이 심리, 뭐 주식만 심리가 아닙니다. 어떤 신호를 정부가 발할 것이냐. 자, 우측 깜빡이가 들었느냐, 좌측 깜빡이가 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어요. 문제는 부실이 날 우려가 큰 사업장들입니다. 이런 업체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PF가 이게 뭐 문제가 커져갖고 금융권으로 이게 전염되는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딱 도와주는, 그래서 길목에서 이것을 차단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자금 지원에서 사실 업계에서 제일로 지금 뭐 PF 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네. PF 심사 기준이 지금 도급 순위 700위까지였어요. 아. 그걸 폐지해 버렸습니다. 아, 이게 순위에 관계없이? 순위 관계없고 신용 등급별 점수를 좀 올려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순선환이 되고 돌 수 있는 공급 체계를 특히 자금 면에서 지금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들은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보약 같은 그런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자금 지원의 내용도 중요한데 4대 은행, 하나우리농협 기업이 6천억, 네. 저축은행권 여신업계가 4천억. 이게 그러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 등급들이 다르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나눠주면 안심하는 분들도 많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 범위를 넓히면은 한쪽으로 몰리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도 분산이 되고 등등이 나오고요. 특히 저는 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채권 담보보증권을 지금 3조 정도 더 추가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조금 자금 여력이 약한 업체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단비죠. 가뭄의 단비다. 예, 그래서 네. 일단 자금이 돌면서 다시 한번 공급 면에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책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체불하는 곳이라든가 그럼요. 뭐 사업장이 멈춰선 곳을 바라보는 그 업주들의 심정, 입주자 예정자들의 심정이 까맣게 타들어갈 텐데 이 소식을 보면 추석 밥상 받는 심정이 좀 푸근해지지 않겠어요? 푸근한 정도가 아니죠. 진짜로 이제 살았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이번에 이제 지원 대책들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면 연말까지 지금 47만 원을 지금 더 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가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뭐 여기 건설업체 좋게 하려는 게 아니고 시장의 안정화. 나중에 이런 거 없이요. 나중에 뭐 100만 원 짓는다 그러면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 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차근차근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이번 뭐 대책 중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의 시에 호우 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야 이게 좋은 비다. 이런 뜻이죠. 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일었던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철근 누락 부실 시공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걱정이 큽니다.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철퇴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 일제히 점검해달라. 실책이 벌어진 것들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9월 26일 그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정부가 직접 철퇴를 들겠다는 거죠? 치킨에서야 뼈가 거추장스럽겠지만 건물에서의 뼈는 골조인데요. 골조가 빠진 건물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LH는 한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데 다른 곳보다도 더 원칙대로 해야 될 LH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 관련해 가지고는 건설산업기본법도 있고 건설기술진흥법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우습게 하는 것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국토부의 가장 큰 공기업이 LH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LH를 지금 방치할 수가 없다. 장관이 직접 챙겨야 된다. 더군다나 원 장관이 또 정치적인 뜻도 있으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제대로 LH에 대해서 개혁하고 점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LH가 정 변호사 보시기에 워낙 오래되고 큰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이 움직임이 둔하다. 네. 좀 늦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LH가 자체 개혁 못하면 개혁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LH가요. 옛날에는 주택공사가 있었고 토지공사가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공룡 둘을 합쳐놓은 거예요. 두 마리 공룡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이 되니까 몸도 둔해지고 하지만 또 그 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LH에 있는 사람들이 LH의 임직원들이 그야말로 갑질에 심지어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산하기관에 LH 전관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결과 드러난 게 뭡니까? 지금 아파트가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점검은 정말로 시급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정 변호사 말씀 중에 이번 연휴 때 순살 아파트 치킨을 드실 텐데 치킨은 순살이 좋을지 몰라도 아파트에는 뼈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뼈 있는 말씀을 새기게 되는데요. 국토부와 LH가 함께 설계 검증단 그리고 품질 검증단을 꾸려서 집중 검증에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야당도 적시에 좀 입법으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LH에서 설계 단계에는 지금 뭐 어떤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역병 사업인데 이거 개정돼야 되는데요. 요번에 잘 보시면요. 이 모든 대책이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 중심으로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지금 법 개정의 이 뭐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야 간에 굉장히 지금 뭐 정쟁이 심하다 그러지만 민생이 먼저고 정쟁은 조금 나중에 하셔서 앞으로 지금을 우리가 대책을 안 만들면 2, 3년 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사태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동점검 결과는 늦어도 한 달 내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번 추석 연휴 지나고 단단히 좀 챙겨서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금메달 많이 따면 뭐합니까? 순살 아파트 문제 반드시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올라올 얘기들 가운데 내 집 마련 얘기 또 폭등하는 이자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 참 젊은이들이 좀 난리예요. 그러니까 난리죠. 빚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뭐 전세금도 대출받았고 심지어 영끌로 집도 샀는데
이자가 올라가지고 네.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한 200만 원 이자 원금 내고 나면 살 수가 없다. 이거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조언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50년 주담대도 나오고 뭐 특혜 보금자리 특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수요 쪽에서의 대책들이 지금 발표가 안 됐거든요. 네. 4기 이 신도시를 관련되는 이 대책들은 분명히 이제 내년 초에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수요 대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면밀히 보셔야 되고요. 현재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금 악의 근원이 추선율 아닙니까? 추선율 시작은 사실 집부터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종합적인 지금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 뭐 지금 이자 부분들은 꼭 주택만 보고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참으시고 분명히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4기 건설 목표에 저는 큰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 변호사께도 여쭙게요. 네네. 이 40년 만기, 50년 만기 주택 대출을 받는데 그 이자는 오르고 물론 세계적인 그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이게 답이 열릴까요? 글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여러 가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그런데 건설사 관계자들 만나 보면은 가장 큰 팩터가 뭐냐면 요인이 뭐냐면 그게 금리라는 거예요. 네. 금리가 오르면은 집을 지어봤자 이게 그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그 돈이 많이 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훨씬 더 그 전문적인 정책 당국이 있으니까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권 더 이상 뭐 구속이다 영장이다 이걸로 싸우지만 말고 이 문제를 이번에 들여다보고 좀 추석밥상에 올리지 못하면 그 이후에라도 좀 합리적인 대책을 빨리 내놔야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건군 7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비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잘 끝났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부활한 서울도심 군사 퍼레이드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깜짝 참여해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는데요. 아쉽게 공중시연은 취소됐습니다만 이제는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각종 신무기들과 첨단 군사 장비들이 그 위용을 한껏 뽐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 현무입니다. 현무는 육군의 대표적인 지대지 미사일로 필체인 대표적 자산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해 매우 높은 정밀도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군 장병을 믿고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소는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반세기 전 그 길이었지만 참여한 우리 장병들은 옛 장병들의 손잡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 함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75주년 벌써 국군의 날이 그렇게 됐군요. 9월 26일 어제였는데 비가 좀 내려서 포도가 좀 젖어 있었지만 뭐 그럼에도 행사는 저렇게 의장대를 필두로 해서
좀 더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어요. 북한 같으면 저게 칼각이었겠지만 칼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보는 분들이 10년 만에 이게 제대로 부활한 저 의장대 소총 돌리기도 처음 직접 본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 뒤로 이제 장병들이 이게 또 이게 박수 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서 화답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다소 줄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게 더 자유로운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분위기 같았다. 예. 시민들이 또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우산을 받쳐들고 그 뒤를 함께 했는데요. 자, 예고도 없이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병 시민들과 함께 이 시가행진에 깜짝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북한에서는 그 북한 군대가 자기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 사령관의 군대다. 사실 한 사람을 위한 군대거든요. 김정일의 군대다. 김정은의 김정은의 군대다. 근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군대라는 것이 이제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잘 나온 것 같고 이 퍼레이드를 보면서 전 대통령이 우산도 안 쓰고 비가 오는데 다른 장군들과 장병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악수도 하고 장병들 이렇게 스스럼 없이 악수하고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남북이 차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구나. 네. 북한에서는 그냥 모든 게 엄숙하고 칼 같고 그냥 최고사령관한테 충성한다 그러고 뭐 구호도 수령, 결사, 엉어, 보위 뭐 이런 걸 하는 거 하고 딱 보니까 아 이게 남북이 차이가 기본 열병식 이런 퍼레이드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 시가행진을 공중에서도 KF-21, 뭐 FA-35 뭐 등등이 같이 하고 또 블랙이글스가 공중에서 또 같이 그 묘기 비행을 하기로 했었지만요. 비 오는 날씨 때문에 비행사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돼서 식후 행사로 상당 부분이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도로 행진은 이 악천후를 뚫고 보신 대로 당당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모습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육군 지휘부가 입장을 합니다. 육군 부대 지휘관 박동국 준장은요. 육사 48기로 2군단 동원처장 및 동원전력 사령부. 네, 지금 뭐 아나운서 멘트와 함께 거의 모든 방송들이 저 모습을 생중계해가지고 그럼요. 네. 이름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선 장군의 이름을 소개하는 아나운서의 그 방송도 있었고요. 지금 저 뒤에 이제 그 의장대가 그대로 이제 연주하면서 뒤따르는 그 행렬의 선두를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육해공군 군악대가 지금 이어가고 그 뒤에 이제 군기단이 따르고 있죠. 네. 네네. 각 그 부대의 군기들이니까 저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국군의 전체 부대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대를 상징하는 이 군기들을 들고 군기단이 이제 함께 입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덴마니에서 활약했던 부대라는 지금 아나운서 멘트가 좀 뒤로 좀 들리고 있는데 상당히 이 모습을 10년 만에 보는 그러니까 지금 어린 학생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럼요. 그래서 지방에서 자녀에게 이걸 반드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데리고 온 그런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도 계셨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은 10년 만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다리고 이 우리 장병들 또 도보부대 그다음에 이어진 장비부대 이번에 병력이 한 4,000명 가까이 참여를 했고요.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특수전부대까지 함께 참여를 했고 그 장비를 보면 46종 170여 대 장비가 참여를 했는데 사실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현대전의 여러 가지 과학화된 이 현대전에서 즉각 통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우리 국산 무기들이 이번에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700명이 넘어서 4,000명에 육박하는 장병들 그리고 170여 대, 200대에 가까운 첨단 장비, 무기들이 참여한 그야말로 매머드급 행진이었다. 삼축 체계의 핵심들이 서울 한복판에
다 모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실제로 어떤 무기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장비 부대를 자세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155mm 포병이라든지 특히 K9 자주포 이건 뭐 전 세계의 명품 무기입니다. K2 전차도 있고요. 예, 우리의 그 재래식 무기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무인기들이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정찰용이라든지 타격용 이런 무인기, 수상함정, 그다음에 이 무인 잠수정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삼축 체계 말씀을 하셨는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이라는 게 나왔고요. LSAM. LSAM 이게 롱 그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공중에서 대략 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40에서 80km 사이에서는 다 맞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 그다음에 패트리엇 그 사이의 공간을 우리 LSAM이 이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를 다 커버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축체계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킬 체인이 있고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공중에서 요격하는 이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그 타격 지점을 응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괴물 미사일인 게 나왔잖아요. 네. 최신형 현무, 다시 말하면 고위력 탄도 미사일도 이제 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그 얘기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건군 75주년뿐만 아니고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기도 한 올해는 이 행사를 더 빛내기 위해 미군 특전사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스트라이커 부대라고 하죠.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부대입니다. 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부대로서 스트라이커 여단 장병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미국이 동맹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저렇게 미군 장병들이 군악대 말고 스트라이크 특전사 사람들이 뭐 우리말로 하면 강철 부대원들이 우리 국군하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은 처음으로 본 것 같고요. 저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뭔 것 같은가 하면 한미동맹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그 어떤 동맹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오라라. 이것이 한미동맹 70주년 뭐 국군의 날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미군과 함께 북한의 그 어떤 도발, 지어 핵도발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막아내고 우리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한미 우정을 보여주는 저 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그림을 봤습니다. 네, 잠깐 좀 저 영상을 더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원들이 그 전투부대원들이 위주로 돼 있는데 주로 용산이나 미군 부대 안에서는 저도 뭐 카투사 출신이라 저런 모습 한두 번 본 건 아닙니다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지금 보면 저기 아프리카계 미군 병사도 보이고 뭐 여러 그 다국적을 상징하는 미군 병사 저게 다 전투부대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컴뱃, 이른바 그 배틀필드를 뛰는 선수들인데 저런 장병들이 서울 도심을 갔다. 이게 주는 효과는 대단하죠. 북한에서 볼 때. 북한에서 보면 정말 어저께 아마 김정은은 모든 것을 다 봤을 겁니다. 모든 걸 보면 장비 보고 특히 미군 장병들 저렇게 행진하는 거 보면 속으로 열불이 많이 났겠죠.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좀 놀랐을 것 같고 우리는 우리대로 진짜 한미동맹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동맹이구나. 한미동맹이 철통 같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군사용어로 인계철선이라는 게 있고 그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고 한미동맹의 안전성을 얘기할 때 저런 미군 병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장병과 가족들이 주둔하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침략할 수 없다.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기념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지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 사실 우리 특보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동맹은 최고의 동맹입니다.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번 4월 달에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해가지고 한미동맹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은 이제 함께하는 동맹, 움직이는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다. 그러니까요. 70주년에 이렇게 함께, 퍼레이드도 함께하는 동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고 북한 김정은에게 보여주고요. 이것이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가행진에 말씀드린 대로 깜짝 참여를 마친 뒤에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 경납고가 있습니다. 그 경납고로 이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기다리던 우리 장병 1,500명과 만났습니다. 하이파이브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인증샷도 찍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은 국군의 생일 아닙니까? 축하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건군을 축하하는, 그래서 1,500명의 이제 보면 뭐 사관생도들, 장병들, 특히 이번 행사에 저기 행사하려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여한 요원들, 예. 태권부대원들도 있고요, 의장대도 있고 지금 다 일일이 악수하고 있습니다. 저 인원들에 대해서 수고했다. 정말 강한 우리 국군이 정말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 마친 후에 이제 경축연이 서울공항에서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수고한 그 장병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니까, 일사불란한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든든하다. 압도적이고 강력한 국방력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이 자리에는요, 그동안의 이 연평해전이라든지 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병들 초청이 돼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네. 자,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빗속에 공식 기념식이 거행됐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으로만 평화는 지켜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낍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마지막 대목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핵 도발 시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 한마디 한마디가 김정은의 폐부를 섬뜩하게 하는 말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언사를 썼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강경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이 김정은이나 러시아를 찾아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도발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핵으로 북한을 먼저 섬멸시키겠다니 괴멸시키겠다는 말을 한 거 아니거든요. 네네. 북한이 저런 말을 자꾸 하고 우리 군을 뭐 초기에 괴멸시키고 섬멸시키겠다는 이런 말들을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계속 우리 정부가 자제하다가 결국은 만약 북한이 핵을 도발하면 북한 정권은 끝장난다는 거, 이거 한미동맹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이게 한 방 날리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원인 제공한 것은 북한이고 우리가 대응을 한 건데 이제 원인과 결과가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의 말씀과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 아마 제대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이 저 말 들었으면 아마 어제 펄펄 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시가행진의 백미 처음 일반에 공개된 우리 신무기들이었습니다. 영상으로 간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무기가 가장 화려한 퍼레이드를 장식했는데 저런 차량들이 지금 한강다리를 넘어서 왔어요. 저기 무인 드론, 자살용 드론 이런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말로만 듣다 봐가지고 되게 신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도 금년 들어서 열병식을 3번이나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북한보다 압도적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래식 전력들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서 다 손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북한은 방사포라고 그러는데 다련장 천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텔스 이 소형 드론, 정찰용, 그다음에 이제 대전차 유도 무기도 있고요. 보시면은 차륜형 장갑차인 백호도 있고, 네네. 또 자주포, 풍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삼축 체계의 핵심 무기인 천궁도 있었고요. 장거리 지대지, 지대공 그런 무기들도 어제 손을 보였습니다. 네. 저 앞서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른바 군의 숨은 독침이라 불리는 괴물 미사일 고위력한 이 현무가 실물로 드디어 이 최초로 일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의 평양 지하 벙커 뭐 100m 이하에 뭐 철갑을 두르고 있다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 박살낸다는 바로 그 무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군이 그런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거리와 탄두의 무게를 늘 제한받아 왔었는데 이것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는 무제한 탄두 중량, 무제한 사거리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핵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스스로 비핵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삼축 체계의 가장 핵심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정권을 소멸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국군도 가지고 있고 미군도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고위력 현무라고 하는 것이 탄두 중량이 2톤, 3톤, 5톤, 8톤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8톤에서 9톤까지 간대요. 네, 그러니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면은 지하 100, 200 이 깊이 있는 김정은의 지휘소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네. 바다를 지키는 해군은 이 광화문 시가연길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AR, 즉 증강현실 영상을 대신 보냈습니다. 한국형 첨단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광화문 거리로 나왔는데 진짜 같은 현실감이 많은 시민들을 아주 놀라게 했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힘, 지상, 바다, 그다음에 공중 이 힘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저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아니 배가 무슨 가상 현실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정조대왕함은요,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이지스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신의 이지스함을 저기 이제 작년 7월에 인도가 됐고요. 대통령 부부가 가서 그 행사를 했던 그 바로 주인공이 정조대왕함입니다. 이제 네티즌들은 빌딩 사이에 저기 지나가니까 웬 거냐, 저 수륙양용이냐 이런 이제 논란거리, 가십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강력한 아마 김정은이 저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최근에 1,500톤짜리 수상함에 타고 이제 해군력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의미 있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죠. 김여정 하명법으로까지 불려온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좌우 진영을 떠나서 7대2라는 압도적 판결이 나왔어요. 2년 9개월 만에 저게 헌법하고 어긋난다고 이제 결국은 그런 법이 나왔는데 이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죠. 2020년에 4월 달에 그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그러거든요. 쓰레기들이 날려보내는 그 전단을 막는 그런 법이라도 만들라. 그래가지고 저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저것이 좀 북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지금 흥미를 가지고 있고 알고 싶어하는 게 외부의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USB에 담아보내는 K-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렇죠. K-드라마, K-뮤직, K-무비 다 이런 것들을 들여보내는 걸 원초적으로 법으로 막아버린 거거든요. 전 정권 하에서. 그거를 이제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2년 9개월 만에 그것은 법하고 취지하고 어긋나니 없애라. 그 조항을. 그래서 이제는 저런 것들을 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문재인 당시 정부에 밀어붙이면서 했던 말이 여러분들도 기억에 생생하실 텐데요. 바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김여정은 권장 말씀하신 대로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탈북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광대 노름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돌이를 단단히 해야 할 것. 북한에서 참 용어가 좀 재밌어요.
저 사실 국가의 대표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들은 아니죠. 쓰레기니 뭐니 이런 말 같은 건 사실 그런 건데 김여정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법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9월 26일에 열린 유엔 총회 일반 연설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한반도의 핵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다면서 우리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는데 연설 시간에 대부분이 한국 정부 비난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건지 참 우리 국민들 또 세계인들이 아마 헛갈릴 겁니다.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핵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고 또 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전술핵 무기 운용부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남한의 주요 기지를 직접 타격하도록 지시하는 자가 바로 김정은인데 네. 그 김정은이 핵 전쟁 위협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한다? 그나마 김정은이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한미 확장 억제력의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고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는 핵미사일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듣겠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착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